저희 바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타트업 101의 주제는 바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력입니다. CVC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주제와 함께 해주실 롯데벤처스의 박준현 팀장님 그리고 제로원의 노기순 팀장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롯데벤처스에서는 배준성 상무님이 참여해 주실 예정이셨는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박준영 팀장님이 대리로 참석해 주셨고요. 급하게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출연에 응해 주신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박준영 팀장님 그리고 노규진 팀장님 두 분 모두 씬에서 너무 유명하신 연예인 분들이시지만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박준영 팀장님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벤처스의 박준영 팀장입니다. 일단 저희 팀은 그 롯데벤처스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엘캠프 그리고 또 저희 농진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미래식단 또 뿐만 아니라 뭐 실리콘밸리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한국 그 스타트업들 지원하는 프로그램과요. 또 롯데그룹의 뭐 사내벤처 또 오픈이노베이션 좀 총괄 전담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배준성 상무님 대신에 와서 인사드리는데요. 또 좋은 말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차 제로원 팀의 노규승입니다. 그 제로원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룹의 창의 인재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스타트업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그래서 현대차 그룹하고 관련되는 어떤 그런 특정 사업이라던가 기술들하고 연결되는 스타트업들 이어주는 그런 주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펀드 운영하면서 초기 투자들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소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박준영 팀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 용순의 시청자분들이 사실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불리는 이제 VC들을 굉장히 이제 VC에 대한 개념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CVC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생소하게 여기시거나 모르시는 이제 초기 창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저희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만 계시면 이런 내용들 이제 지겹도록 들으셔서 설명 안 해드려도 될 텐데 특히나 예비 창업자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VC 이제 하우스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무적 성과에 이제 집중하는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CVC 같은 경우는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뭐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재무적인 성과는 당연히 이제 파이낸셜 게인을 얻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저희 이제 모기업과 이 벤처 기업이 양쪽이 다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양쪽이 함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뭐 제로원 다 그런 조직인 거고요. 그 이어서 말씀드리면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제 여기서 CVC에서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함은 뭐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뭐 2003년에 뭐 버클리대 뭐 헨리 찰스 프로 교수님이 제시한 개념이다 이렇게 뭐 검색하면 나오는 얘기인데 CVC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원래는 기업들이 이제 내부에서 기업 주도형으로 해서 R&D를 하죠. 그래서 R&D를 해서 본인들이 A부터 Z까지 모든 걸 생산해내거나 모든 서비스를 운영하는 뭐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게 이제 폐쇄형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개방형 혁신,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함은 이제 기업이 내부에 이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깥에 있는 외부 환경에 있는 전문가 또 이런 스타트업들의 좋은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인프라 뭐 이런 뭐 인적 자원 같은 것도 공유하면서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고요. 스타트업들은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이제 대기업에 함께 협업해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성과도 내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으로서 오픈 이노베이션은 지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팀장님 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아니 개념을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말씀을 네. 설명 잘해줘. 급이 방금 올라갔어요. 네, 갑자기요? 대표님이라고. 알았어요. 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 내용이 많긴 하지만 CVC의 경우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의 약자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조직이고 FI 재무적인 투자보다는 SI
전략적인 투자에 집중을 하면서 네. 그리고 폐쇄형 혁신, 개방형 혁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폐쇄형은 기존의 R&D 조직 그리고 개방형의 경우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예, 그 정도 핵심 개념인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롯데벤처스 같은 경우에 2022년 기준 벌써 창업 7년 차. 네, 그러네요. 네, 어느덧. 네, 나이가 많이 있으신데 그러네요. CVC 중에서 아, 제로원 앞에서 지금 그러네요. 공정거래법 네. 개정과 더불어서 요즘에 대기업들이 CVC를 사실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뭐 현대자동차에서도 뭐 많은 활동들 하시면서 이제 이런 시장을 좀 펼쳐주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롯데벤처스 같은 경우가 이제 2015년에 이제 설립 TF를 해서 16년에 설립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사실은 이런 CBC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개념도 사실 이 워딩도 많이 쓰지 않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정말 CBC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법 네. 개정 이후에 뭐 효성, 동원, 뭐 GS 등등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는 저희가 봤을 땐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긍정적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조금 자금 자체가 뭐 VC 하우스들을 통해서 받았을 때 좀 조금 제약적인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이제 IPO로 가는 단계를 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서 열심히 이제 재무 투자를 받은 곳에 이제 보고를 하고 했다면 CVC로부터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은 향후에 이제 사실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M&A까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하거나 또는 좀 더 큰 스케일업을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좋은 점이고요. 이게 투자 후에 이제 회수까지가 좀 이렇게 선순환되는 것 같고 CBC 입장에서도 뭐 여러 CBC들이 생겨나니까 뭐 시장이 커지면 네, 저희가 유동성이 많이 있는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이 시장판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CVC가 전략적인 투자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열리게 된 계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뭐 M&A나 스케일업이라던가 뭐 이런 팔로 이런 쪽에서도 좀 더 기회가 더 많아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롯데벤처스의 경우에는 다양한 CVC들 중에 이제 저도 유일하게 극초기 단계에 스타트업에 집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러하게 한 행보의 배경이나 이런 목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특별한? 뭐 저희가 유일하게 극초기를 투자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유일한지 모르지만 네, 초기 스타트업을 엑셀러레이팅하는 것도 하고 또 저희 VC로서 이제 펀드 투자도 하는 그 두 엑셀러레이터와 VC가 좀 결합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초기 스타트업들에 좀 투자를 하게 되는 저희 이제 배경에는 저희 이제 설립 배경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뭐 기사들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롯데벤처스가 설립될 때 제가 이제 설립 TFT부터 있었는데 그 설립 TFT 시절에는 저희 이제 롯데 이제 그룹의 신동민 회장님께서 우리도 Y 컴비네이터처럼 한국에서 이런 청년 창업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신규 플랫폼을 한번 이런 법인을 좀 설립해서 해보면 어떻겠나라고 했을 때 그 목적 뒷면에 저희는 특히나 창업 지원 그리고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그런 CSR 적인 부분들이 크게 있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또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이름도 이제 롯데 엑셀러레이터라는 이제 좀 쉬운 이름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또 저희가 엘캠프라는 프로그램이 벌써 10기수까지 뽑았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시장 상황도 또 보는데 초기만을 투자하진 않고요. 엘캠프도 이제는 뭐 극초기부터 프리-A 뭐 시리즈 A까지도 좀 오픈해서 보면서 좀 다양한 그 스타트업들을 좀 브라우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설립 배경 뭐 찾아보시는 분들 때문에 키워드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롯데벤처스는 좀 CSR적인 측면에서 시작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롯데벤처스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SI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많이들 하시니까 사실 CVC라는 특성 탓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는 롯데벤처스에 좀 투자도 받고 같이 협업도 하면서 성장을 해보고 싶다 이런 사실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시장에.
그래서 이제 어떤 스타트업들을 주로 살펴보시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스타트업들과 좀 협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좀 혹시 내부적으로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뭐 사실 너무 다양한 스타트업 분들 만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롯데벤처스에서 또 가치를 두고 보는 건 뭐 창업자의 역량 그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또 특히나 BM을 좀 검증받은 기업들 또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 뭐 시장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열기수 그리고 또 VC 펀드 자체도 투자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제 롯데그룹과의 시너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롯데그룹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롯데 없이 살아보기 뭐 이런 유튜브 누가 찾았는데 못했다. 왜냐면 음식점에서 만드는 그런 뭐 이런 기름 이런 것도 저희 다 롯데에서 만드는 기름들이고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롯데 그룹 자체가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쳐 있어요. 근데 롯데 그룹사들이 함께 하고 싶은 스타트업들은 특히 라이프 스타일이 다 전반에 있지만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롯데그룹이 진출하지 않았지만 함께 하고 싶은 사업의 영역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신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또 함께 할 스타트업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영위하지 않았던 영역까지도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모빌리티나 뭐 헬스케어, 바이오까지도 사실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롯데벤처스 엘캠프 뭐 사실 다양한 분들이 지원하시지만 그 BM이 좀 검증되고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을 조금 많이 어필하실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 뭐 창업자 역량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그런 기업들 다 투자하고 또 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질문이 하나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금 엑셀러레이터 역할과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점이 네. 전 되게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 투자에서 후속 투자까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사례도 많으실 텐데 그 방금 말씀해주신 신사업 네. 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롯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과 좀 연관이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기업 중에서 좀 더 이렇게 초기랑 후속까지 같이 좀 연결되는 거는 신사업 쪽일까요? 아니면 기존의 어떤 밸류체인과 익숙한 어떤 기업 모델들일까요? 이게 막 퍼센티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그냥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사실은 그 팔로원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엘캠프에서 투자한 기업들은 거의 열에 한 7개 정도는 특히나 외부 투자 유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많이 소개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스케일업을 검증한 뒤에 다른 VC들이 봤을 때 이렇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겠구나라는 조금 데이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말씀 주신 것처럼 롯데그룹에서 함께 가고 싶은 방향이 명확한 스타트업이라면 사실은 후속 투자 저희도 뭐 직접적으로 보면 10개 중에 한 3개사 정도는 저희가 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여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은 좀 범용 펀드 위주로 이제 초기 투자를 했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펀드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뒤에 이어서 후속 투자를 하기 위해 저희 계열사별로 사실은 포커싱하는 펀드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케미칼, 뭐 유통, 모빌리티, 뭐 ESG, 뭐 컨텐츠 등등으로 따로 만들어둔 펀드들이 있는데 그 펀드들을 통해서는 후속 투자하기가 아주 용이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룹사와 연결되는 사업 시너지가 있지 않더라도 신사업을 가려고 하는 방향이라면 그 구분된 저희 이제 산업 특화별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뭐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후속 투자에는 둘 다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작스레 사실 대본에 없는 질문을 드렸는데 네.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본이 없습니다. 여기는 대본이 없는 세상이에요. 네. 네, 팀장님. 네, 그 극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방향성이 좀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하고 성장할 기업을 선발하는 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럼 혹시 롯데벤처스가 주목하는 그런 스타트업들, 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뭐 엘캠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스타트업들이 좀 유념해야 될 것들 혹시 그런 건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중복되기도 하지만 이어서 말씀 다시 드리면 뭐 좀 더 BM을 검증한
하는 부분이 요즘은 특히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엘캠프 선발할 때만 해도 이제 그때 당시는 아직 시장에 성숙되지 않았던 좀 초기이기도 해서 아이디어만을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선발할 수가 있었거든요. 투자를 할 수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저희 투자 생태계 이제 특성상 이제 정말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투자 받을 수 있는 곳들은 또 그 극초기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자금이나 또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또 더 많이 열려 있다 보니 저희와 같은 이제 민간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은 좀 BM의 검증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뭐 경기가 어렵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나중에도 그런 얘기도 나눌지 모르겠지만 CBC는 그래도 투자를 하거든요. 뭐 경기가 어려운 건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본인들이 BM을 검증해 온 것과 그리고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필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거고요. 그래서 뭐 내년 3월에 막간을 이용해 또 홍보를 조금 하자면 엘캠프 11기도 뭐 내년 뭐 1, 2월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뭐 선발을 하게 될 텐데 뭐 미래식단도 그렇지만요. 그럴 때 좀 이렇게 뻔한 사업 계획서를 그냥 한번 내보자 뭐 안 된 말고 이렇게 하기보다 좀 BM을 검증한 뭐 MVP 정도는 한 내용들을 뭐 넣으시거나 또는 우리는 나중에 뭐 향후 5개년 동안의 수익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좀 구체화해서 넣으시면 심사 받으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하셨던 그 미래식단에 대해서 잠깐 저희도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농업기술진흥원과 그리고 롯데벤처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엘캠프 이후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1년에 한 번 정도 연초에 모집을 하고요. 5개 기업 정도를 뽑습니다. 올해도 지금 2기가 진행 중이고 연말에 하는 다음 달에 하는 푸드위크에서 데모데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5팀 내외로 저희 진흥원과 함께했던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또 롯데벤처스와 얘기를 쭉 했는데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이번에는 그 현대자동차의 제로원 노규승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좀 별도의 CVC 조직이 있다기보다는 법인이 아닌 본사 내부 안에 CVC 전담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대차의 CVC 조직에 대한 이런 설명이랑 이런 구조가 주는 이점 혹시 있을까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됐네요. 원래는 저희가 더 티피컬한 케이스였는데 워낙 많이 별도 법인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맞아요. 특이한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베스먼트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국내 말로 이제 실급의 조직이 있고요. 실 밑에 이제 여러 팀들이 있는데 이제 제로원도 그 중에 한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조직들이 그 스테이지별로 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내벤처를 만드는 이제 사내벤처 전담하는 팀이 있고 제로원 팀이 좀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과 이제 뭐 스테이지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부에 있는 이제 그 조직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뭐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일종의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좀 하는데 사실 좀 이 엑셀러레이터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좀 다른 게 외부에서 엑셀러레이팅 기관은 스타트업을 엑셀러레이팅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조직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을 엑셀러레이팅하는 컨셉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이제 브리칭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기 투자 저희 초기 투자는 이제 펀드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로원 펀드로 이제 초기 투자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좀 레이터 스테이지들은 이제 CBC 팀하고 콥뎁 팀 이렇게 있어서 뭐 저희가 이제 뭐 큰 스케일의 투자라던가 뭐 M&A 이런 것들까지 저희 실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직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이고 장점은 굉장히 명확하죠. 왜냐하면 풀스케일에 대한 이제 그 조직을 다 한꺼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제로원 펀드를 통해서 초기에 뭐 3명, 4명일 때 투자했다가 그걸 이제 레이터 스테이지에서 뒤에 있는 CBC 팀이 본계정으로 이제 팔로운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케이스가 더 잘 되면 뒤에 콥뎁 팀에서 M&A를 하는 뭐 이런 스케일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기업들이 외부에 별도 엔티티를 두시고 그 안에 내부에 이제 이런 전략 투자 조직을 따로 두시고 근데 그것들이 대체로 사실 협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뭐 외부에서 봤을 땐 협업이 쉽다고 얘기하시지만 조직의 KPI가 굉장히 다르고 미션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심리스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포리투닷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희가 맨 처음에 굉장히 초기 때부터 투자를 했고 뭐 심지어 저희 쪽에서 IR 같은 것도 같이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인수합병까지 한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좀 연결성 있게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되는 것들 측면에서 저희 조직이 좀 유리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면 사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이나 외부 시선에서 이제 보면은 대기업이 항상 이제 규모가 큰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이제 매출이 크거나 이런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대신에 굉장히 의사구조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느리고 의사결정 측면에서 이제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되게 갖기 쉬운데 그 현대차 그룹 자체를 이제 엑셀러레이팅 한다 외부와 연결을 통해서 이런 점들이 사실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신선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역할이자 이제 투자를 하시는 역할을 맡고 계신데 이 과정에서 사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이 갖게 되는 이제 인상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이제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특히나 그런 좀 성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회사의 기술이 대기업과 협업되면서 유출되면 어떡하지? 또 특허로 이제 뭐 내놨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협업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용만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실 피해의식이나 아니면은 좀 불안한 심리도 솔직하게 좀 갖고 계신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이런 협업의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해보시면서 최근에 협업 분위기는 이렇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협업이 굉장히 잘 되더라. 뭐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랑 협업할 수 있겠더라.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이제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사실 이게 사전 질문에도 있었고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좀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스타트업 분 입장에서는 뭐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하실 수 충분히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프로세스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굉장히 클린하게 잘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오해에서 발생되는 케이스와 그다음에 실제로 이슈가 생기는 건 굉장히 다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딜리버리 하더라도 좀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됐습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좀 말씀을 드려보면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스타트업 어떤 특정 기술 분야를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이제 개발을 연구 개발하려고 목표를 잡았죠. 근데 이제 잘 안 돼요. 아까 전에 롯데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내부에 있는 리소스만으로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좀 혁신적인 기술들을 이제 검토를 하죠.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들하고 미팅을 하고요. 뭐 당연히 NDA도 맺고 저희가 뭐 리걸리 문제가 없게끔 잘 절차에 맞춰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검토를 한 과정 끝에 결론은 협업하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그 코어 기술 자체가 뭐 괜찮아 보이지만 그걸 실제로 또 양산이라던가 물건에 집어넣는 것들은 더 다른 프로세스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스타트업들 분들 또 잘 모르세요.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굉장히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내부의 모든 이야기를 다 설명드리긴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스타트업 분들 입장에서 들은 내용은 같이 협업 얘기했고 내 기술도 어느 정도 같이 공유를 해줬는데 결론은 협업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뿐이고, 그러고 나서 얼마 기간이 있다가 뭐 현대차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유사한 컨셉의 기술을 예를 들어 론칭을 해요. 그러면 스타트업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 기술 도용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이 되면 그런 바이럴이 나올 바에는 프로덕트를 안 내죠. 뭐 실제로 저희가 그 기술을 예를 들어 뭐 카피했다라고 하면은 그럴 바에는 기술 차라리 런칭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정당한 라이센스를 하거나 저희가 뭐 필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센싱을 할 수도 있고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리걸 프로세스나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데 굳이 그런 트랙을 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되게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의 프로세스라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다. 충분히 리걸적인 이슈들을 다 검토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 기술에 대한 것들,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어프로치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그 충분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런 이슈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외국 기업하고도 한 2번 정도 그런 이슈 레이즈가 있었고 뭐 국내에서도 한두 번 정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때마다 좀 이제 외부로나 아니면 내부로나 양쪽 커뮤니케이션들을 좀 더 디벨롭을 하는데
일단 예를 들면 내부에서는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뭐 현업팀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찾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충분히 얘기합니다. 정말 이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까지 끌고 갈 의지가 있는 건지, 뭐 예를 들면 그거와 관련된 버짓이 있는지, 그 위에 있는 높은 사업장이라던가 뭐 보스들한테 다 보고가 된 이야기인지, 그냥 담당자가 어떤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된 스타트업을 찾아서 기술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거는 이제 저희 단에서 내부 스크리닝을 먼저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워닝을 줍니다. 이게 그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잘못했었을 때 그 모든 책임들이 당신한테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심지어 실제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현업팀 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진 않으세요. 섣불리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는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그 이노베이션의 허들을 조금 더 높이려고는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어떤 특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들이 예를 들어 구현하기가 쉽고 여러 기술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면 저희는 가능하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어떤 옵션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더라도 비슷한 기술 옵션을 갖고 있는 다른 스타트업이나 다른 사업자들이 이의 제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런 이노베이션 자체도 예전보다는 좀 그 퀄리티를 높이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노버티브한 기술인지 그런 부분들을 예전보다는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프로세스들이 진화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롯데벤처스도 얘기하셨지만 특히 초기라던가 저희는 이제 창의인재 플랫폼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그 플랫폼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하고 싶고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이제 이슈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선택에 대해서 한 허들 자체가 좀 올라가게 되는 걸로 이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질문에 제가 너무 길게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네,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련돼 가지고 스타트업 분들이 가지시는 뭔가 우려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소를 좀 많이 해주신 답변이셨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궁금증을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못하시는 그런 또 CVC 분들도 많으셔서 뭐 어쨌든 그런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 현대 제로원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 제로원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을 해왔고 역사가 좀 오래되셨던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오해나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한 노하우가 있으셨던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가고요. 네. 사실 팀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너무 잘해주시는데 저랑 이렇게 시계가 좀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도한 것도 아닌데 커플식이어서 괜히 좀 반가웠습니다. 풀어주시는 근데 분들 또 네. 이 개방형 혁신이라고 저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R&D 내부 혁신과 이렇게 좀 저희가 대조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개방형 혁신이 오히려 또 폐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저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오픈 이노베이션 충분히 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 분들께서 사실 스타트업의 문법과 대기업의 문법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브릿지를 해주시는 역할의 분들을 오늘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모신 거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셔서 좀 이따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질문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사실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반 VC에 비해서 아무래도 FI를 하는 VC에 비해서 CVC 일반이라든지 혹은 제로원이라든지 좀 더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한테 우린 이런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우리한테 투자 받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뭐 앞에 사실 롯데에서도 답을 해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예전이랑 되게 다른 게 뭐 저희가 아까 전에 특이한 조직의 회사가 된 것처럼 예전에는 그 CBC 투자를 받는다는 게 특히나 초기 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전략적 텀시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묶이면 사업을 확장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최근에 이런 CBC 법인들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네. 보기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CBC 돈과 VC 돈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죠. 예전에는 CBC 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텀sheet들이 약간 줄렁줄렁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텀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희도 그래서 본계정 투자가 있고 저희 펀드 투자를 따로 두는 이유가 펀드 투자에서는 그런 텀들을 두지 않아요. 저희는 굉장히 클린하게 뭐 플레인 바닐라 형태의 그 텀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렇다고 봤었을 때는 사실 CBC 투자를 받는 것들이 VC 돈보다는 오히려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스타트업 분들도 그 라운드를 진행을 하실 때 SI들이 그래도 한두 군데 더 들어와 있는 라운드를 선호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SI 라운드를 먼저 진행하고 바로 후속으로 브릿지 형태로 FI 라운드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반적으로 스타트업 씬에서도 이런 CBC, SI 돈에 대한 선호도는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요새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할 때 보면 예를 들어 한국 스타트업 추천해줘라는 게 VC를 통해서 그런 추천을 원한다기보다는 저희 같은 이제 CBC를 통해서 추천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내부에서 특정 사업 버티컬에서 여튼 이제 굉장히 많은 듀딜리전스를 통해서 셀렉을 해서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그래 CBC에 손을 탄 아까 롯데도 대답을 해주셨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어느 정도 검증된 딜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간단한 팔로우 퀘스천 하나만 더 드리자면 사실 클럽 딜로 다른 뭐 VC들이랑도 같이 보시는 딜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럴 때 뭐 FI적인 관점과 SI적인 관점이 좀 충돌했던 콘플릭트가 있었던 사례는 없으셨나요? 사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제로원에서 예를 들어 되게 잘할 수 있는 버티컬들이 있잖아요. 현대차 그룹에서 신사업을 하고 있는 뭐 EV, 배터리, 뭐 하이드로젠, 모빌리티, 네. 뭐 이런 등등의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클럽 딜을 조금 더 리딩하려는 입장이긴 해요. 리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SI 구성이나 FI 구성 자체를 저희하고 좀 결이 맞는 투자자들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좀 선호해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컨플릭트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실제로 회사를 육성하거나 나중에 이제 엑시트를 하거나 여러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FI들하고 같이 합을 맞춰야 되는데 합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레버리징 할 수 있는 버티컬의 투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센싱 형태의 투자들도 많이 합니다. 저희가 리딩할 수 있는 딜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스타트업들 여기가 어떻게 혁신을 만들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좀 학습하고 배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딜들은 저희가 당연히 뭐 리딩할 입장도 아니거니와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FI들의 이제 텀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좀 많이 팔로우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엔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더 잘 성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그런 보이스를 강하게 했을 때 그게 스타트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냐? 이게 저희가 리딩하는 딜 쪽에서는 그게 저희의 역할이 저희의 보이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버티컬은 저희가 그냥 좋은 투자자로서 그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뭐 FI들이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그걸 따라가 주는 게 또 저희의 도리가 아닌가. 배우려고 들어갔으면 얌전히 잘 배워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상황은 네네.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은 결국 스타트업의 밸류업이라는 결론으로 도출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볼까요? 혹시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크레들이라고 하는 해외 조직 같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거점을 두고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해당 지역에서 글로벌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글로벌 스타트업과 국내 스타트업들의 뭐 차이점이라던가 뭐 혹시 국내 스타트업들이 좀 배울 점 또는 요건 좀 아닌다 싶다 하는 점 혹시 있으실까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로원 팀 맡기 전에는 이제 원래 CBC 팀에서 주로 이제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했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국내 투자 제로원 이런 거 좀 전문적으로 하면서 많이 놀랐던 게 이제 해외 스타트업 투자하고 그 이사회 운영하는 방식이랑 국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많이 놀랐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국내도 굉장히 사실 국내는 이제 뭐 모태라던가 성장 그다음에 이제 국내 VC들이 굉장히 많은 환경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하는 모델인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다르죠.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스타트업이랑 제가 제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뭐 인구 800만, 900만의 이제 나라고 그다음에 뭐 팔레스타인이안을 빼면 사실 이제 순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뭐 종교인 이런 사람들 빼고 나면 한 그 중에 한 3분의 1 많으면 절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400만 인구가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먹여 살려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스타트업을 정말 많이 만들고 많이 성장을 하는데 뭐 거기는 팀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팀업을 하고 어느 정도 회사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 개발이 되면 뭐 뉴욕에 헤드쿼터를 둔다던가 아니면 유럽에 헤드쿼터를 둔다던가 해서 바로 피보팅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아예 그냥 글로벌 비즈니스를 놓고서 성장을 하는 모델이 일반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스라엘보다는 당연히 시장이 크죠. 크지만 그래도 작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는 이제 맨 처음부터 조금 더 고글로벌 할 수 있는 그 기술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시장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 좀 염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애석하게도 사실 뭐 국내 VC들 중에서 그런 이제 해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을 병행할 수 있는 캐퍼를 갖고 있는 데들이 많지가 않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VC들은 기본적으로 그 브랜치들이 다 있어요. 실리콘밸리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하니까 투자들의 환경 자체가 글로벌 투자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근데 뭐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 나라들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가장 게으르고요. 여름 휴가쯤 되면 아무도 연락이 안 돼요. 펀드레이징 한참 하다가 야 우리 이제 돈 쓸 준비 됐어.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야 우리 변호사가 한 달 동안 휴가니까 한 달 뒤에 연락해. 아니 돈 쏜다는데? 네,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뭐 유럽이 다르고 실리콘밸리 다르고 정말 중국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랑 그래도 제일 비슷한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좀 비교를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뭐 그 실리콘밸리는 정말 탑티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탑티어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글로벌 그런 데가 좀 어나더 레벨이고 그런 데를 제외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굉장히 똑똑하고 한국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데 한 가지 차이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비즈니스를 너무 잘해요. 예를 들어 뭐 오토모티브 섹터에 있으면 BMW, 머시디스 다 만납니다. 뭐 포드, GM 이런 애들 다 만나면서 클라이언트들이 글로벌 레벨에서 뭘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미팅을 하면 제가 듣고 싶은 얘기만 막 해줘요. 그러면 물론 거기에 이제 페이크도 좀 있겠지만 그걸 저희가 잘 가려낼 수만 있으면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한국 스타트업들은 그런 거가 되게 샤이하시죠. 뭐 요즘 영어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이건 영어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비즈니스 스킬에 대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 국내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저희도 이제 제로원 포트폴리오도 저는 이제 해외 IR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지난주에 뉴욕도 왔다 왔고 싱가포르도 예전에 한번 다녀왔고 뭐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저희 포트폴리오 회사들 뭐 소개도 하고 피치 같은 것들도 같이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글로벌 할 수 있는 역량들은 좀 더 많이 쌓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 글로벌과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이제 국내랑 비교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CVC 입장에서 보는 이제 국내 투자 생태계에 대한 이제 좀 인사이트가 좀 궁금한데 그 전에 한번 그러면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제 국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먼저 이제 뭐 CB인사이트나 이런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 2020년에 이제 글로벌 벤처 투자 시장에 투자가 된 게 대략적으로 400조 원 정도 되고 2021년에 880조 원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70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작년보다 20% 정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재작년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월등하게 높으니까 사실은 시장이 정말 이게 겨울이 맞냐? 사실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는 이제 연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전체 이제 투자 시장에서 보면은 사실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말씀 주셨듯이 이제 실리콘밸리가 정말 탑티어니까 여기서 이제 주축으로 이제 투자되는 금액이 전체 벤처 캐피탈 시장의 거의 절반인데 또 이 시장을 또 이끄는 건 사실 또 절반의 금액은 거의 CVC에서 나오거든요. 또 올해 이제 상반기에서 이제 CVC에서 미국 CVC가 이제 미국 내 투자한 금액들이 거의 100조에 가까운 이제 금액들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정말 이렇게 해외 쪽은 점점 이제 뭐 금리 인상이나 뭐 인플레이션 이슈나 이런 게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초기 기업들 투자도 굉장히 CVC들이 많이 하고 점점 이제 투자 규모도 늘어나고 실제로 CVC가 이제 초기 기업한테 투자하는 비중이 원래 40%대였는데 최근에 60%대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점점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 시장도 재작년보다는 훨씬 좋고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고 심지어 뭐 어제 기사가 이제 더 인포메이션에서 보니까 이제 미국 VC들이 들고 있는 현금만 400조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시장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미국 시장 가고 있는 이제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국내는 사실 겨울이다 혹한기다 사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점점 연말로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CVC에서 이제 각자 이제 활동을 해주시면서 투자도 늘려가시고 이제 협업 좀 더 늘려가시고 이제 시장을 좀 리드하시는 이제 입장에서 보셨을 때 국내 시장이 정말 이제 앞으로 좀 당분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CVC가 좀 앞으로 생겨나면 또 어떤 역할을 하거나 규모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인사이트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난주에 이제 뉴욕에 가서 뭐 거기 있는 이제 PE라던가 굉장히 큰 투자자들하고 미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뭐 저도 어떤 펀드레이징의 목적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가서 미팅들을 했던 건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드라이 파우더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드라이 파우더가 많은 건 사실인데 실제로 투자 인젝션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퀘스천은 크게 다르진 않다. 왜냐면 이건 경제 위기가 오면서 사실 이제 퍼블릭 시장 자체가 죽어가지고 오는 것들이 VC 시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기 때문에 퍼블릭 마켓이 풀리지 않는 이상 VC 시장이 같이 좋아진다라고 개런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이 이슈는 동일한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드라이 파우더는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그 투자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하지만 이제 위기가 기회다. 이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좀 냉혹한 얘기겠지만 정말 실력 있는 애들은 살아남을 거고 그런 실력 있는 애들을 낮은 밸류에 투자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제 그런 옥석 가리기 과정상에서 뭐 스타트업들 사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스타트업 분들이 많으시니까 참 이 얘기가 너무 차갑게 들리실까봐 제가 걱정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뉴욕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오래된 투자 기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이제 붐을 타고 일어나서 생긴 그런 이제 VC라던가 이런 데들이랑 되게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은 오랜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고 이런 경제 위기가 왔었을 때도 좋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멀티플을 만드는지 자기는 안다. 자기는 이런 거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서스테이너블이라던가 몇 가지 주제에서 야 그걸 2, 3년 안에 20-30% 이상 수익을 내면서 엑시트할 수 있다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디스커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케이스 같은 것들도 저랑 같이 뭐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 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게 솔라 패널 사업화하고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사업화하는 거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거든요. 프로핏을 단기간에 낼 수 없다라고 봐요. 근데 PE들은 단기간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되게 다른 이야기였고 배울 게 많다. 그리고 이제 VC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도 CBC로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이제 대형 투자사 PE들이 잘할 수 있는 역할들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데랑 저는 콜라보를 더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포트폴리오도 좀 그런 쪽에서 더 좀 도움을 드리고 키우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CBC 관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위기가 왔었을 때 오히려 이제 그런 글로벌 투자자들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코퍼레이트들하고 어떤 그 유대 관계를 만들거나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유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좋은 파트너사들 특히나 이제 뭐 국내에 있는 좋은 스타트업들을 이제 고 글로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이제 중요한 좀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의 굉장히 전반적인 굉장히 또 글로벌리한 그런 이야기 관점, 컨셉 이런 것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려가지고 이제 온오프라인에서도 질문을 좀 받을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일단 온라인으로 먼저 쭉 김상우님께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미국 이제 팀장님께 노규준 팀장님께 말씀드리자면은 글로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미국이나 벤처 투자가 이제 활성화된 뭐 이스라엘 실리콘밸리 같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CVC가 이제 막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우리가 가지는 한계라던가 또는 우리만이 가지는 장점 혹시 이런 것들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 장점 먼저. 네네네. 장점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한국 팀들이 정말 딜리전트해요. 그 제가 이제 해외 다른 스타트업들하고 많이 일을 정말 많이 해봤지만 실리콘밸리 친구들도 정말 할 때 화끈하게 열심히 하지만 그 정도 딜리전트하지 않고 이스라엘 친구들도 상당히 스마트하면서 딜리전트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걸 초월할 정도로 딜리전트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B2C보다는 이제 한국 분들 중에서 이제 B2B 쪽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면 꼭 국내 마켓에서 B2B를 하지 않고 글로벌로 B2B 시장을 이제 뚫으려고 하시면은 정말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잘하실 거다. 아마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건 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한계는 또 반대로 아까 제가 장점 말씀드린 거에서 또 한계라는 게 당연히 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 그런 해외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좀 잘 어려워하시거나 못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도 그런 해외 투자 기관들이 한국 브랜치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하고 같이 조금 협업을 하시거나 뭐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롯데벤처스도 사실 계열이 좀 다르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전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서플라이 체인이 워낙 그 거대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도 오픈 이노베이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어쨌든 롯데벤처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저희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 친화적인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우리 피부에 굉장히 많이 와닿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하실 것 같은데, 혹시 국내 스타트업들의 장점이라던가 혹시 뭐 해외 투자를 하셨다면은 그런 그 비교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산업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산업계는 다르지만 또 같은 곳에 투자하기도 해서요. 저희 포티투닥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했던 거였고 제가 첫 엑시트를 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일단은 네, 현대자동차 이 어려운 시기에 네, 엑시트, 이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CBC들은 이제 CBC를 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저 현대차가 투자하면 롯데는 투자하면 안 돼, 뭐 이렇거나 뭐 시그나이트가 투자했으면 롯데는 하면 안 돼, 뭐 이런 이제 그 형태는 좀 많이 이제 사라진 형태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질문해주신 게 이제 국내 스타트업들 저희 투자 많이 했었는데 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을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진짜 그 엘캠프를 통해서는 뭐 저희 별도 펀드 투자도 많이 하지만 엘캠프 통해서는 거의 한 200여 곳에 벌써 투자를 했는데요. 그 기업들의 사실 영역은 정말 다 다릅니다. 뭐 플랫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조를 해서 유통 뭐 채널을 뭐 확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동일한 강점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아주 잘 알고 계신다는 점이고, 이게 SI를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강점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 사업을 만드실 때 나 혼자 해야지라고 만드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일단 나 혼자 다 하겠다보다는 대기업이랑 협업해서 아니면 이런 기업형 VC들의 투자를 받아서 스케일업을 해야지라는 일단 처음부터 창업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또 이 플랜을 만드신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 롯데벤처스 투자받고 롯데그룹이랑 유통 채널을 이제 넓히는 과정에서는 그 합이 잘 맞다고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뭐 아까 원래 막 사례들을 좀 얘기 드릴까 했었는데 이 김에 좀 말씀드리면 네. 뭐 엘캠프 기업들 중에 뭐 이렇게 기수 순서는 아니지만 뭐 프레시코드, 뭐 샐러드, 네, 뭐 샐러드랑 건강 간편식들을 정기 배송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잘 하고도 있지만 대기업과 협업해서 잘할 수 있는 그 SKU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마케팅적으로 뭐 협업적으로도 잘 고민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롯데푸드에서 그 납품하는 롯데푸드 식품 중에 셰프드라고 있습니다. 그 셰프드 식품은 오히려 프레시코드의 코스팟이라는 곳을 통해서 유통 채널 확보해서,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대기업 거를 또 협업해서 납품할 수도 있고요. 그냥 정기 배송을 같이 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바로 협업이 된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하면 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가이드가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신 채로 만드신 것 같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저희 LAR 같은 경우 최근에 저희 엘캠프 10km 선발해서 뽑은 곳은 뭐 폐플라스틱 뭐 7개를 가지고 신발을 만들고 하는 곳이에요. 뭐 가방도 만들고 그런 곳들은 저희 롯데벤처스 같은 경우는 아주 바로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죠. 바로 투자를 하고 잠실에서 월드타워나 잠실 백화점에서 바로 팝업 스토어를 열고 그리고 또 뭐 세븐일레븐에서 같이 협업해서 바로 PB 상품을 만들고 뭐 유니클로에서도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롯데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기업 그룹사들이 가지고 있는 각 계열사별로 함께 할 수 있는 협업 포인트들을 대표님들이 또는 그 팀원분들이 라인업이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 정말 큰 강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정말 혼자서 하실 수 있으면 A to Z 다 혼자 해서 대박 나시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지금 같이 힘든 시기에 사실은 투자를 받았으면 이 투자를 해준 투자자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계산이 잘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 기업들은 특히 한국 스타트업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도 아주 잘 하시고요. 저희가 그런 자리들을 마련할 때 정말 빠지지 않고 와서 본인들이 잘 어필하고 가세요. 뭐 바빠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미리 다 준비되어 있으신 것처럼 바로바로 준비를 하시고 저희도 뭐 해외 사실 스타트업들 투자를 하기도 하고 소량이지만 그리고 저희 뭐 프라이머 사제 저희가 LP로서 참여해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뭐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역시 커뮤니케이션에서 저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스타트업만큼 부지런하지는 않으시고 대신에 보고서들을 잘 작업해서 분기별로 잘 공유해 주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반대로 말하면 한국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너무너무 매일이 바쁘기 때문에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정말 잘하시고는 계시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신 거를 잘 정리해서 이 투자자들이나 예비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보고서 형태라든지 뭐 공유해주는 그런 스킬은 또 해외 스타트업들이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머지된 기업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투자한 기업 중에 그 바비디라고 이제 그 구글 출신의 대표님이 창업하시니까 한인 창업자 실리콘밸리에 창업한 한인 창업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가장 머지가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강점을 다 가지고서 투자자들과 어프로치 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서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VC들도 사실 CVC들도 그런 점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많이 배우거든요. 이런 정리해서 서로 공유해주는 스킬은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되게 장단점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장점만 뽑아서 정리하자면 사실 부지런하고 이제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점이 국내 기업의 장점이라면 정기적인 이제 정리된 그런 정기적인 보고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부족한 부분 그거가 굉장히 잘 머지되면 국내 기업은 이제 최고가 되는 거겠네요. 말씀대로 따지자면 네. 혹시 현장에서도 다음 네, 현장 질문 질문 한번 혹시 받아볼까요? 네. 받아볼까요? 현장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목이 말라서 스타벅스를 가고 싶다. 네, 기프티콘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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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뒤에. 좋습니다. 목이 마른 건 아니지만 질문. 그 아까 이제 제가 중간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말씀하실 때 그 아마 초기 스타트업만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안 된다. MVP를 실현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쪽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은 대개가 그럴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실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MVP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바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배양육이나 네, 저희 배양 뭐 생선 이런 쪽도 저희 미래식단을 가지고 특히나 투자했던 이번 미래식단이 2기에 선발된 기업들 중에도 그런 곳들이 꽤 있어요. 뭐 바오밥 헬스케어라든지 배양 생선 쪽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투자했던 뭐 엠바이옴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그 아예 기술 그러니까 그 천연 미생물을 가지고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 기술을 가지고서 제품을 만들어줄 파트너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곳에 왜 투자했냐 하면 저희 롯데벤처스 같은 경우는 롯데중앙연구소라는 곳이 있고요. 롯데에서 그 만들어내는 모든
음료부터 음식까지 모든 걸 다 연구소 안에서 연구원들이 또 개발을 하고 그런 물질들을 발견해 놓으려고 어디서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롯데벤처스에서 투자하는 기업들 중에는 기술이 아주 기반이 잘 탄탄하게 되어 있는 곳들은 MVP 그거는 저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또 현대자동차도 어느 정도 결에서는 비슷한 말씀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이제 기본적인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 검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심사역들 말고도 현업에 그런 연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심사역들이 BM을 가지고 뭐 MVP가 어떻게 되고 향후 방향성을 보고 이런 것만 가지고 투자하지는 않고요. 이 연구원들 그러니까 기술에 있어서 정말 전문적인 분들 특히 저희 롯데케미칼 펀드를 가지고 또 투자하는 경우는 롯데케미칼 안에 있는 그 화공 전문 분야에 있는 연구원 분들과 함께 심사를 하면서 기술을 검증하는데요. 이 기술 검증을 하고 할 수 있을 수준의 좀 정리되어 있는 이 기술 뭐 요약본이라든지 저희에게 정말 피칭하실 수 있을 수준의 그런 부분들만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사실은 저희가 MVP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CVC인 것 같아요. 네, 저희의 강점이자면 강점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미래식단도 그 기간 안에 계속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하니까요. 뭐 그 검증이 되지 않아서 못한다 뭐 이런 부분은 또 그냥 사실 그건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현대차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는 제로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창의인재 플랫폼을 지향을 해요.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 아니고 창의인재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러 이유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42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송창현 이제 네이버 CTO 하시던 분이 나와서 이제 창업하신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회사 설립하는 과정부터 같이 이제 만들었던 거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보스 반도체라고 또 뭐 저희가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차량용 이제 SOC를 하는 이제 그 박재영 부사장님이라고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이제 부사장님 하시던 분이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하시는 이것들을 저희가 처음부터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건 굉장히 아이코닉한 케이스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좋은 인재,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거에 굉장히 이제 잘하는 분이 있으면 사실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것보다는 이제 그분이 뭘 잘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같이 돕고 만드는 과정에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 창의 인재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좀 어렵겠죠. 근데 일단 그런 창의 인재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그 범위 안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 펀드 지분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개인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도와드려요. 그래서 어떤 이제 꼭 법인을 사업을 하는 것과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 자체를 지원을 해드리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답변 드리는 것 중에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런 스타트업과 이슈들 때문에 허들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그러니까 현업과 그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을 매칭해주는 이런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그런 허들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아까 뭐 질문 주신 거 관점에서는 MVP 없이 현업하고 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맞지 않은데 대신 이제 저희 그 제로원이라는 전체적인 플랫폼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2way 트랙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업의 니즈에 의해서 OI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 이제 제로원 팀 자체적으로 어떤 특정 버티컬에 정말 실력 있는 팀들을 따로 발굴을 해서 거기에 이제 초기에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상관없이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 플랫폼도 동시에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가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인지 뭐 그게 또 저희가 원하고 있는 미래의 그림과 또 잘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겠지만 또 그런 방식으로도 요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꼭 저희 아니라 다른 CBC에 이제 초기 투자하는 데들도 그런 이제 MVP보다는 오히려 사람 얘기 정말 더 많이 하시고 이게 어떻게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먹거리에 투자하고 계신다 그러셨었는데 네. 당장 지금 나라의 농부들 지금 쌀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남아 돌아가지고 쌀 사달라고 그러시는데 차라리 그런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창업에 대한 투자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지금 이게 되게 스페시픽한 질문을 주셔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플랫폼에 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성도 있고 그리고 취지도 좋고 그리고 이게 이제 롯데벤처스 또는 롯데그룹과의 연계성이 특히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거나 하면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서비스에도 투자를 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만약에 CSR적인 부분만이라고만 하신다면 아마도 그런 곳에만 투자하는 또 뭐 그 사회적 그 기업에만 투자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롯데벤처스가 사회적 기업에만 투자하는 곳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 요즘에 워낙 방향성이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뭐 최근에 저희 항상 그 SK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에서도 그런 곳들이 모여서 같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투자 방향성 논의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많이 열려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디든지 닫혀 있는 문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비즈니스를 이미 하고 계시거나 기획을 하고 계신다면 뭐 저희가 공고가 나왔을 때 특히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CBC들이든 프로그램을 하는 곳에서 공고가 나왔을 때 공고의 그 요광들을 보고서 좀 지원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뭐 단순히 뭐 사회적 기업만을 선발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나중에 저희 뭐 비즈니스에 시너지가 날 수 있거나 또 투자 가치를 실현하거나 하는 데서 되게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네, 열려 있고 미래식단이라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농진원과 함께 사실 그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저희 공고를 보셨는지는 모르겠긴 한데 올해는 이미 마무리가 돼서 진행을 끝났지만요. 내년도에 이제 공고가 될 때 미래 먹거리 식단이라고 했을 때 좀 맞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 거기 안에서도 네, 지원을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막간에 네, 홍보하시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네. 생각하기에 사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거는 뭐 미래 식품이나 이 먹거리가 이제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은 먹거리가 남아들고 하는데 지금 현안도 가까이. 근데 잘 지금 들립니다. 지금은 사실 문제가 있는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먹거리를 더 가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건 아닌가. 왜냐면 지금도 사실 쌀 소비가 안 되고 덜 되는 이유는 그만한 그 대체 식품들이 나오고 있어서 쌀 소비가 줄어들어서 그분들이 생산하는 거를 다 소진시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 하신다니까 그냥 저희는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식단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이름만은 가지고서도 미래식단인 것처럼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식품 산업에 투자를 하자는 프로그램이고요. 그것 말고 저희 엘캠프나 저희 펀드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는 농식품 펀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투자 가능한 그런 농식품들에는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건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농식품 펀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농금원을 통해서 또 출자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펀드고 저희 롯데 제가부터 해서 모든 출자를 다 해놓은 펀드예요. 그래서 그 펀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또 투자는 그 주목적 투자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그 목적에 맞는 또 비즈니스라면 그 펀드를 가지고 있는 VC들의 어프로치 해보시는 것도 되게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좋은 뭐 방법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기획하시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있으시다면 네, 또 응원을 하고 저희는 그런 현재에도 투자를 한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네. 네, 뭐 좋은 현안과 관련된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미래 식단이라고 해서 미래지향적이기도 하지만 현안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고요.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CSR적인 측면의 그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VC들도 많으니까 저희가 다음번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더 그쪽으로도 집중 CSR이나 ESG 관점에서의 그런 연사분들도 한번 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안에 관련된 좋은 질문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혹시 뭐 온라인 쪽 그 유니콘 라이브 쪽에서 혹시 괜찮은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네. 볼까요? 질문이 네. 니콜라이브 쪽에서는 그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투자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맞아요. 특히나 네, 이제 좀 뭐 약간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기는 하지만 이제 피칭할 때 이제 사업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점을 강조해야 될지 매번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김지은 님께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좀 나눠서 고민해 볼까요? 그 제로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기술 기반의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협력이나 투자를 원해서 이제 피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기술 기반 기업들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피칭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로원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이게 정말 기술성에 집중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에서 정말 사업성을 증명하는 게 더 호감을 느꼈는가 이런 점들을 혹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공유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질문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지라고 계속 네, 네, 고민을 네. 했었는데 음. 그게 정말 그 스타트업의 스테이지와 그다음에 내가 보여줄 네, 수 있는 그쵸. 게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그리고 음. 예를 들어 그게 얼마만큼 내가 뛰고 있는 필드가 얼마만큼 이제 머추어한지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굉장히 좀 많이 머추어한 시장에서 기술을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그 컴패리즌군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런 이제 컴패리즌군 안에서 내 기술이 얼마나 독보적이고 뭐가 다른지 내가 왜 이걸 정말 잘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컴패리즌 맵이 없는 이제 좀 버티컬들이 있겠죠. 경쟁사 자체도 많지 않고 원래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뛰어넘는 그런 좀 혁신적인 기술을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비교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 아무도 만들지 않았던 기술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술을 통해서 어떤 그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사실은 이제 좀 더 짧은 시간 동안 딜리버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초기면 사실 아직은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앞에 아까 전에 MVP 같은 질문 주신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그 팀의 역량이 사실은 좀 제일 어필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관련된 걸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케바케일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스타트업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보여줄 만한 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팀워크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전에 어떤 경험들이 내가 이 사업을 이 기술 개발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지를 조금 더 하이라이트 해주시면은 그게 짧은 시간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걸 했었으니까 이건 잘하겠구나. 적어도 뭐 그건 검증은 나중에 해보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일단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나. 예, 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혹시 뭐 님께서도 너무 진짜 100% 공감하는 부분인 게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질문 주신 분도 아마 너무 고민이 되셔서 질문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롯데벤처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에 전체 심사역들 다 참여해서 IR을 프라이빗으로 하는 세션들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역들이 검토하는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웬만하면 화요일 목요일에 그 선릉에 있는 저희 롯데벤처스 15층 뷰가 좋은 선릉뷰가 좋은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IR을 하러 오시는데 그럼 저희가 다 사실 매주 듣잖아요. 매주 만나고 그렇게 해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게 그 영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스테이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뭐 기술이 워낙 좋고 한데 본인이 어필할 만한 포인트에서 본인의 그 역량 창업자가 지금 기존에 쌓아왔던 노하우와 경험이 네트워크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 뭐 진짜 뭐 땡땡 뭐 전자에 뭐 몇십 년간 땡땡땡 부서에서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역량을 바탕으로 되는 BM이라면 사실 그런 부분들만으로도 충분히 사실 어필이 되죠. 초기 기업 같은 경우. 근데 저희가 IR을 화목에 하는 그 기업들은 거의 완전 극초기 기업들은 없고요. 사실 아마 프리-A, 뭐 시리즈 A 그 정도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오다 보니까 특히 그 경쟁사들과의 비교 특히나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또 유사 사업들이 많은 곳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그 기업들 중에서도 저희도 기술 기반 기업들이 이제 꽤 오는데요. 뭐 케미컬 펀드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는 정말 저희가 잘 알아듣기도 쉽지 않은 기술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심사역들이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오지만 또 현장에서 질문을 하면서 알아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본인 BM 자체가 이 기술에 아주 포커싱돼서 심사역들을 설득해가면서 가르쳐가면서도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강점이 있다 하면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그렇지만 어떤 이제 VC 하우스들의 심사역들이 또 뭐 가르침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또 하우스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사실 경쟁력 있는 이 BM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기업 바이 기업이고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서 네, 그 정도로만 저도 그냥 추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약간 듣다 보니까 그냥 좀 더 생각이 난 건데 왜냐면 얘기하신 게 정답인 게 하우스별로 듣고 싶어하는 게 너무 다르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되게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뻔한 IR,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술 설명을 하더라도 뭐 우리는 AI를 해서 뭐 이런 방식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도 안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AI 중에서도 예를 들어 현재 최근에 어떤 부분에 이슈가 있는데 장애들은 그렇게 티피컬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직접 알고리즘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만 더 한 뎁스 두 뎁스만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주시면 임팩트는 남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싫어하는 그런 거 듣기 싫어하는 VC들 많은 것도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막 두 뎁스 세 뎁스 들어가면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까지 알려드려야 되냐. 근데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투자들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레퍼런스군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얘기를 해주시더라도 뭐 훨씬 더 조금 더 한 뎁스 두 뎁스만 더 들어가서 얘기해 주시면은 확실히 인상에 남는다. 그리고 그게 뭐 그걸 싫어하는 하우스가 있을지언정 그래도 그걸 준비해 본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상황에 닥쳤었을 때 한 뎁스 두 뎁스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해놓으시는 거는 좋겠다라는 생각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보면 IR을 엄청 다니시잖아요. 엄청 다니시는 거를 저희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하면서 배우시더라고요. 본인이 오늘 한 IR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 앞에 계신 분들의 눈빛을 보고 아 오늘 아니구나 이런 형태는 안 되겠다 이러면 다시 또 고치셔서 다음에 가보고 그러니까 하우스들도 계속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딱 아 이거 뭔가 오늘 통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날도 있고 그거를 IR을 하면서 좀 배우시는 거 같아요. 저희 뭐 투자한 엘캠프 기업 중에 오아시스 비즈니스라는 또 문욱 대표님 뭐 보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대표님 정말 IR 정말 잘하시거든요. 저희가 항상 저희 엘캠프 기업들한테도 언제 한번 대표님이 좀 가르쳐 줘 보셔라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게 어디든 피칭 나가시고 하면은 항상 상을 따오시더라고요. 뭐 지원 사업도 따오시고 뭐 최근에도 계속 뉴스마다 따오세요. 그래서 뭐 오늘 혹시 다른 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뭐 한번 검색하셔서 오아시스 비즈니스 대표님의 뭐 한번 피칭을 보시면서 아 저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IR을 좀 들어보시기도 하고 물론 IR 피칭 이렇게 바깥에서 하는 데모데이랑 투자자들한테 프라이빗으로 하는 사실 IR 때랑은 좀 다릅니다 결은 근데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보시고 좀 많이 케이스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서 꼭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일단 그 저기 노규신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거는 딱 한두 뎁스만 더 들어가서 설명을 준비해라. 그리고 롯데벤처스에 말씀해 주신 거는 많이 해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거기에서 또 배우시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오아시스 비즈니스 참고하시라고 갑자기 이렇게 세 가지 말씀 주셨네요. 네, 그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사전 질문 그리고 실시간 채팅 굉장히 여러 채팅에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그 수신했던 질문이었어요. 이게 그 어떻게 하면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CVC에 협력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마지막으로 혹시 그러면 처음 우리가 CVC나 OI를 시도를 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뭐 엘캠프면 뭐 공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네트워킹을 통해서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로 협력을 시도하는 그런 좋은 케이스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스타트업 네, 입장에서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질문하신 건데 뭐 저희 롯데벤처스 그냥 기준으로 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그런 IR 저희는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심사역들이 절대 그 화와 목에 어떤 시간은 다른 일정을 잡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R만 갈 수 있으면 모두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저희 펀드 투자를 하는 스타트업 그 영역이라고 보면 또 엘캠프나 미래식당 같은 경우는 정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 그 정해진 시기를 놓치시면 들어오기 쉽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나눠보면 초기에서 저희 엘캠프나 미래식단을 통해서 함께 어프로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잘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시는 거 미리미리 IR 뭐 자료들을 잘 만들어 두셔서 준비하셔서 하시는 거가 있고 VC 펀드 저희 펀드를 통해서 이제 기본 다른 투자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소개를 통해서 사실은 접근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엘캠프나 미래식단이 그냥 퍼블릭에 모두 열려 있다고 하는 프로그램이라 하면 거기는 저희 정말 경쟁률이 막 30대 1이 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저희가 다 봅니다. 정말 빼지지 않고 다 보고 추천 기업들이 어떤 곳인지 추천한 기관들이 어딘지부터도 다 보는데 그거는 그렇게 퍼블릭한 거니까 그렇게 보지만 저희 다른 펀드 투자를 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콜드메일로 해서 오는 거 물론 보아 저희가 다 보고는 있지만 콜드메일로는 사실 뭔가 접근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지금 사실 한 다리만 건너면 사실 이 시내에서 많은 모임들을 가시거나 많은 행사들을 가셔서 명함만 한두 번 주고 받으셔도 건너서 저희 CBC 롯데벤처스뿐만 아니라 뭐 현대자동차 CBC도 그렇고 다양한 기업들 다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한번 안 하신 후에 그냥 홈페이지에서 그러면 이 이메일에 그냥 보내야지라고 하면 저는 이미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시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 여러 행사들에서 좀 노력도 하시고 조금 그 아이의 성향이시더라도 명함을 주고 가셔서 인사도 나누고 아니면 나중에 누구 소개해 줄 수 있냐 뭐 시드 때는 특히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소개를 받아서 심사역이 메일을 받아서 보는 경우에 특히나 더 저희가 그 IR에 올려서 같이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첫 관문 자체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화장실에서 한 번씩 보실 때 이런 프로그램 공모가 났는지 이런 거 자주자주 검색해 보시는 것과 그리고 만약에 어프로치하고 싶은 VC가 있다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하우스들이 있다 하면 내가 이 하우스와 연결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서 한번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 좀 제안을 갈 수 있게 먼저 라이트 퍼슨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 정도 저는 일단 첫 관문은 그거라고 좀 추천드려봅니다. 네. 질문이 이제 사실 대기업과 시도하는 방법이어가지고 너무 넓어서 맞아요. 뭐 GS 벤처스 분들은 GS 벤처스 방식으로 맞아요. 네트워킹을 하시니까 뭐 이게 되게 원론적인 어떤 답을 드리는 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저희 그냥 제로원 쪽 현대차 쪽만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는 1년에 2번 이제 그 공모 운영을 하고 공모가 물론 이제 현업팀의 주제 베이스이긴 한데 오픈 주제가 하나씩 넣어놔요 늘.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제안하고 싶은 협업 모델 를 이제 넣게 돼 있고 저희가 이거 오픈 주제를 일부러 넣는 거는 이제 뭐 얘기하시는 그런 대기업과 네트워크를 시도하고 싶어하는 좋은 팀, 좋은 기술이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팀들한테 일부러 창구를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에 2번 정도는 그 채널을 통해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제안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아까 전에 롯데벤처스 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몇 가지 그 외부의 어떤 심사하는 이런 자리들을 참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는 못 하는데 몇 개 하는 것들이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네트워킹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딜소싱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들어갔는데 괜찮으면 제가 이제 저희 팀원한테 검토해 보자 뭐 하면 이제 쭉쭉 해서 뭐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제 뭐 노출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굉장히 극초기나 아니면 예비 창업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그 제로원이 스타트업 공모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희가 개인 크리에이터 공모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1년에 한 번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1년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의 그런 개인 크리에이터 분들 뭐 백그라운드 되게 다양하세요. 어떤 사업하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한 20명 정도 이제 1년에 셀렉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 창업하셔가지고 저희가 투자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어떤 스테이지에 어떤 상태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런 한 3가지 정도 채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 이번 주 잠깐 홍보를 하자면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그 성수동 에스펙토리에서 제로원데이라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한번 네이버에 이렇게 제로원데이 쳐보시면 나올 텐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10월 3일까지 해서 4일 동안 진행되는 페스티벌이고요. 저희 이제 그 지원하는 스타트업이 아닌 개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작품들을 이제 전시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전시가 있고 저녁에는 공연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행사인데 뭐 저는 4일 내내 거기서 계속 붙박이로 살 거라서 뭐 네트워킹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좋은 팁. 네. 뭔가 떠돌고 있는 제로원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뭐 명함을 주시면 저희 팀원 중에 하나이거나 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인사이트와 그 굉장히 꿀팁들 오늘 뭐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제로원데이도 그렇고 되게 많은 말씀 다 좋게 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마지막으로 질문 현장에서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있으면 받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저쪽에 네, 최근 플랫폼, 특히 커머스 기업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초기 커머스 단계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지표 같은 거나 뭐 재무적인 수치 또는 정성적인 부분에서 어떤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를 보셨나요? 네, 모두를 보신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정말 커머스 기업들 많이 옵니다. 저희 롯데벤처스 뭐 일캠프뿐만 아니라 기본 투자하는 IR 때도 사실 많이 뵙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 롯데 그룹 자체는 또 커머스 온 오프라인을 또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표들도 워낙 많고 이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도 워낙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IR을 오시면 되게 날카로워져요. 다들 질문들이 막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도록 오히려 도움을 드리기도 해요. 저희가 계속해서 더 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는데 요즘 저희 커머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시장에 이제 그러니까 독특하게 딱 튀어나오는 BM을 이렇게 뾰족하게 가지신 분들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사한 기업들 BM들이 많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엣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막 어필하지 못하셔서 그냥 그 상태로 가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고 해서 물론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좀 MVP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이 특히 커머스 기업에 좀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영역의 경쟁사가 되게 많은 경우 커머스 같은 경우는 엣지를 살려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MVP를 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가설만 세운 게 아니라 그 가설을 한 번은 어떤 형태로든 검증을 했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라서 우리가 앞으로 5개년을 준비해둔 그 가설도 따라갈 수 있는 가설이 맞다라는 걸 검증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초기이신가요? 저희는 첫 번째 시리즈 A 투자 받은 이미 상태이긴 받으셨나요? 네. 초기가 아니신데 초기처럼 질문을 주셔가지고 일부러 그 초기 기업들을 위해서 질문하신 것 같긴 한데 시리즈 A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너무 많죠. 사실 그거를 숨길 필요도 없고 자랑하셔야 될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 시리즈 A 투자를 가려고 하면 이제 저희 롯데벤처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커머스 기업이고 이제 그 정도 시점에 있다고 하면 정말 당장 저희 뭐 롯데온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오프라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당장 저희 유통 플랫폼에 바로 붙어서 함께 뭔가 시너지 내서 성과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지의 여부도 되게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FI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아마 커머스 기업이 시리즈 A 정도 됐을 때 롯데벤처스 투자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사업적인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파트너가 필요하시다는 SI가 필요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보여주실 수 있는 플랜은 뭐 나열하실 수 있을 만큼 나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네트워킹 시간을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어느 기업인지. 네. 뭐 현대차는 사실 뭐 롯데만큼 많이 보지는 않으니까 근데 뭐 저도 주변에 뭐 다른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요즘은 그 대표이사님의 캐시플로우 관리 역량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모두가 하이라이트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걸 되게 잘하는 건 어렵다라는 것 또한 되게 팩트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숫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그 숫자가 얼마만큼 잘 서스테이너블 유지될 수 있는 건지가 또 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이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근데 뭐 제가 라운드 최근에 도셨으면 뭐 너무 많은 챌린지들을 경험하시고서 사실 뭐 펀드레이징을 하셨을 것 같아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하고 온라인에서도 질문 채택되신 분들께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벅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니까요. 꼭 그 개인정보 남겨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돌발 질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의 주제였던 CVC, 제일 처음에 그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CVC를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 온라인 다 가능하고요. 검색도 가능합니다. 대신 되돌려보기도 정확한 워딩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네, 네. 손 들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분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네, 지금 검색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네,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CVC가 무엇의 약자다? 네, 찾으셨을까요? C는 일단 네, 네. 기업형 벤처 캐피탈. 네, 정답입니다. 오늘의 주제였죠. 네. CVC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이제 제일 먼저 대답해 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세션이 이제 두 번째 세션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기도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두 분께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두 분 마지막으로 이제 용감하게 창업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대표분들께 각각 한마디씩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마디로 하기 참 쉽지 않지만 지금 하시는 것처럼 쭉 포기하지 말고 하십시오. 저희는 항상 열려 있고, 네, 저희 만나실 수 있는 기회는 많고, 저희라는 말은 저희 이제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속 하십시오. 버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영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로봇이든 뭐 하여튼 모빌리티든 뭐 이런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스타트업 분들이면 꼭 제로원의 노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택이 쉽지는 않지만 선택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잘 육성해서 뭐 글로벌 회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유익하고 좀 의미 있는 이야기 들려준 저희 두 게스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